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인간도 주위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많이 동요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보는 것이지만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띄고 가는 곳마다 분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같은 의견이면서 날씨가 더워져야 장사가 잘 된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특히 이곳 서든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온도가 높아져야 매상도 오르고 더워져야 물장사가 잘 된다는 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제 4월 중순도 다가오고 날씨는 점점 더 여름을 향해 기온은 올라갈 것입니다. 날씨에 맞게 모든 것이 더 분주해지고 비즈니스도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주말에 날씨 좋고 북적거려준다면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만간 여름도 곧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토픽은 LA 항구에 다가올 변화, 야생동물들의 오버패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초 종업원들, Artificial Sweetener, 그리고 다운사이징입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들으셨겠지만 요새 트럼프 정부의 엄청난 관세 발표로 인한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치고 있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역 물량이 가장 많은 이 LA 항구는 과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곳 이름이 Port of Los Angeles라고 부르죠. 이곳의 항구 총책임자인 진 소로카 씨가 말을 합니다. 이번 정부의 이런 정책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변화와 여파를 가져올지 그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 규모 항구입니다. 이 Port of Los Angeles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에 어떻게 대처할지 전체 리더로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LA 항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롱비치 항구까지 묶어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가까이 근접한 두 개의 항구, 이곳을 거쳐가는 무역 물량 면에서는 미국 전체 수출 수입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거대한 항구 컴플렉스입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정부의 엄청난 관세로 가장 큰 여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일본, 유로피안 유니언 이런 파트너들에게 매겨지는 관세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정말 거대한 국제적인 무역 파트너들은 물론이고 이 소규모 비즈니스들 또 이곳에 종사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도 모두 우왕좌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무엇이고 또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얼마 동안 기간 동안 또 그리고 큰 그림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면서 우려만 앞서는 현실이죠. 그런데 실제 이런 변화의 물결은 작년 여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30조 달러에 해당하는 모든 미국 수입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르짖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타겟으로 주장해 왔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 8, 9개월 동안 이미 인벤토리를 많이 확보할 능력이 있거나 또 시간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대형 회사들은 이미 앞당겨서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요. 이렇게 거대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회사는 이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아주 작은 규모나 중간 사이즈 업체들은 이렇게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 대부분 비즈니스들은 시중 마켓 가격이나 시장 상황에 아무 손도 쓸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많은 비즈니스들은요, 이 해외 생산업체들이나 또 중간 거래 측과 추가 흥정을 통해 가면서 지금 추가의 관세 이런 상황의 여파에 가장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관세로 인해서 손해나 이 지출을 아예 감수하면서 수익이 줄어들 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 투자를 한다거나 인력 증가 등 더 많이 고민거리가 생기는데 결국 이렇게 늘어난 경비들로 인해서 이 모든 도매 소매를 거치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을 내다보는 미래의 모습은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이죠. 서로카 씨가 내다보는 올해 전망은요. 2025년 후반기 들어서 다시 말해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들어오는 수입의 카고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항구의 그 물량이 10% 감소를 내다보는 것이죠. 서로카 씨가 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많은 회사들이 엄청난 양의 카고를 이미 들여왔고 그래서 당분간 추가로 들여와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수입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올라서 예전처럼 그 많은 양을 들여올 수가 없고 다른 방법을 물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카고 숫자 올해 후반기에는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어렵다면 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옵션을 찾아 더 나은 딜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이 소매 업체들 관점에서만 본다면 현재 시점에 이 스프링과 서머 패션을 생각해야 될 때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백 투 스쿨 아이템들이 미국 소매 업체는 집중하는 시점입니다. 거기다 자동차 모델들도 새 모델이 곧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TV나 모든 전자제품들이 주로 1년 중에 후반기에 절정을 이루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세 정책이라고 해도 이 들어오는 카고가 전혀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꺼번에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항구에 종사하고 공급망 지지하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 남가주에 종사하는 9개의 직업 중 하나꼴로 이 숫자로는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숫자가 LA 항구로 일을 나가는 현실입니다. 스탁하는 사람도 있고요. 트럭 운전사, 웨어하우스 종사자, 생산업 종사자, 농장 관계 직업, 또 물류 포워딩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개자들, 종류는 끝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입품을 관리하는 연방정부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 커스텀 보더 프로텍션 직원들도 있으면서 이런 곳에서는 흔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4개마다 직업 1개가 창출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카고가 10% 감소하면 얼마나 많은 직업에 여파를 줄지 상상이 가는 것이죠. 한 예로 트럭 드라이버를 보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드라이버의 경우 이 해외 부서에서 국내 파트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장 이 국내 FedEx나 UPS와 경쟁이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직업을 유지하거나 이동이 되어도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아 분주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는 과정에 들어오는 세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LA 항구 포트 오브 로스앤젤레스는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외국 회사들에게 그 근방 땅을 리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리즈 땅에서 회사들이 수입하고 움직이는 카고 양이 줄어든다면 그곳에 일 나오는 직원들 숫자도 감소할 것이고 아무래도 사용되는 전기 등, 물 등 유틸리티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치는 모든 종류의 세금 액수도 줄어드는 결과가 되죠. 이것은 카운티나 시정부, 주정부까지 이 세금 액수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가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제한적이라고 서로카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무역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이번 주 같은 경우 주식시장은 요동쳤죠. 이런 모든 여파는 우리같이 평범한 시민들,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 최고 규모의 LA 항구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우려의 입장만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혹시 지난 1년, 2년 동안 이 밸리 지역, 칼라바사스 쪽 101 프리웨이를 지나다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오버패스, 공사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바로 101 프리웨이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해 갈 수 있는 구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주위에 사는 야생동물들의 자유스러운 움직임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의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미국에서 가장 바쁜 하이웨이 중 하나인 101 프리웨이를 양쪽으로 동물들이 마음대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양쪽을 합쳐서 이 레인이 10개가 되는 하이웨이를 가로질러 야생동물들을 위한 전국에서 가장 최대 규모 오버패스가 될 것입니다. 이름이 월러스 애넨버그 크로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버패스는 101 프리웨이 양쪽 산타모니카 마운틴에 거주하는 야생동물들의 서식 차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사실 그동안 엄청나게 늘어난 이 프리웨이 외에도요. 주위 수많은 개발로 이곳에 애초부터 살아오던 이 쿠거나 노새, 사슴, 밥캣, 다양한 토끼들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완전히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면서 동물들의 정상적인 생식을 파괴시키고요. 그러면서 숫자적으로도 크게 줄어들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이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주위의 모든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아래로 지나가는 수천 수만 대 자동차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이래 지난주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지어진 오버패스 위에 6,000 큐빅 야드에 해당되는 흙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연의 땅 모습 그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오버패스 위에 깔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월 정도 들어서는요. 5,000가지가 넘는 자연 식물들이 들어찰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일 처음에 프로포즈된 것이 1990년이었고요. 그러면서 자금 마련 노력은 2014년부터 진행이 되었고 공사는 마침내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야생동물들이 쉽게 힘들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언덕 경사도 급하지 않고 넓이도 165피트, 길이는 200피트로 결정된 것이죠. 완전히 자연적인 서식지의 모습을 그대로 창조하려는 데 맞춰주고요. 주위 자연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토종식물들로 가득 채워지면서 동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만들기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지금 완공이 1년 정도 남았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주위의 야생동물들이 기웃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어 왔습니다. 작년 5월에는 여러 마리 그 야생동물 종류들이 주위에 나타나고 근접했다가 사라지곤 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입니다. 현재 이 위치, 공사하고 있는 위치를 선정한 이유로는요. 현재 101 프리웨이 양쪽으로 이 모두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위치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없다면 이 프리웨이는 이들 생존에 아주 위협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산타모니카 마운틴 지역에 살고 있는 쿠거 숫자는 상당히 급감해 오면서 하이웨이 근방 개발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개발들, 이 방해물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막으면서 여러 가지로 치명적인 여파를 준 것이죠. 지난 몇 년간 프리웨이 근방 양쪽에서 마운틴 라이언이나 쿠거가 목격되었고요. 이 프리웨이를 건너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결국 다 포기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특히 쿠거는 이 먹이나 교미를 찾아다니는 거리가 상당히 넓으면서 넓은 면적을 커버하는 동물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사망한 쿠거들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프리웨이를 건너다 차에 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에 쿠거뿐만이 아닙니다. 마운틴 라이언이나 퓨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프리웨이로 고립되면서 유전자적 다양성이 줄어들고요. 점점 더 적은 커뮤니티로 나누어지면서 연구가들은 앞으로 이게 지속된다면 50년 안에 이 지역의 쿠거는 멸종될 것이라는 결론도 내놓았습니다. 거기다 이런 오버패스 크로싱은 인간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이 내놓은 것을 보면 자동차와 큰 동물들이 충돌해서 1년에 평균 200여 명이 사망하고요.
2만 6천 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9,200만 달러, 거의 1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 재정은 비영리 단체들과 개인 도네이션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는 일종의 공공기관과 민간이 합쳐서 이루어지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일부라면서 이 참여한 곳을 보면요.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그리고 대표적으로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야생동물보호단체죠. 그리고 Annenberg Foundation, 거기다 수백 군데가 넘는 많은 소규모 기부단체들의 노력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물들, 뱀, 개구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갈 수 있게 해준 이 와일드라이프 크로싱의 성공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어진 방식도 다양하다고 하면서요. 물론 이런 다리 같은 것도 있지만 지하도 같은 언더패스 종류도 있고 지하 터널 같은 컬버트 형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물들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충돌을 줄이고 동물들이나 인간의 사망이나 부상을 크게 줄여줬다는 것이죠. 미국 안의 몇 가지 예를 보면요. 이 콜로라도주의 스테이트 하이웨이 9번을 건너는 크로싱으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5년 동안 동물과 자동차 충돌이 무려 90%가 감소했습니다. 또 오레곤주에서는 라바 뷰트 근방의 US 97번을 따라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 충돌이 85% 감소했고요.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런 크로싱이 무려 60군데가 넘는다면서 이런 곳에서는 악어, 곰, 사슴, 팬더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101 프리웨이 주위에 야생동물들이 지나다니게 디자인된 Annenberg 크로싱이 내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올해로 마이크로소프트는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당시 한 종업원이 찍은 사진 안에는 초창기 당시 그 종업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다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시 뉴멕시코주의 알버커키에 베이스를 두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당시 종업원 밥 그린버그가 한 라디오 콘테스트에 나가서 무료로 사진을 찍는 티켓을 얻어오는 바람에 모여 찍게 된 것입니다. 사진 안에는 회사 최초 종업원 11명이 들어있는데요. 그때 당시 안경 스타일과 머리 스타일에 마치 가족 사진처럼 모여 찍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의 워싱턴주로 옮기기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대부분 사진 안의 사람들은 오늘날 수백만 장자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초창기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콘 같은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2008년에 다시 모여서 그때 당시를 회상했다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와 공동 창업자였던 이전에 세상을 떠난 폴 앨런은 초창기 시절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모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오피스 안에 우리 스피릿이 그대로 담겨 있다. 모두 웃고 있었다면서 당시 빌은 오피스 안에서 잠잘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에너지 넘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로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죠. 사진의 앞줄 왼쪽 코너에서 웃고 있는데요. 전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이 되었죠. 2000년까지 CEO로 있었고 그러다 그 이후 2020년까지도 회사 보드 멤버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게이츠 파운데이션 기부단체에 집중하고 있죠. 지난주 시점으로 블룸버그 빌리어네어 인덱스를 보면 빌 게이츠는 전 세계 6번째 부자이고요. 자산 가치가 1,620억 달러로 나와 있는데 그의 세 자녀에게 이 자기의 부의 3%만 남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3%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 액수도 여전히
16억 2천만 달러입니다. 그 다음은 폴 앨런인데요. 어린 시절 친구 빌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죠. 사진은 앞줄 오른쪽 코너에 앉아 있는데 프로그래머 귀저로 알려졌습니다. 회사가 당시 MS-DOS 개발하는 데 최고 기여한 사람이 폴 앨런이고 이것은 결국 오리지널 IBM 첫 번째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도 연구와 새로운 제품 개발 분야의 수석 부사장으로 있다가 2018년에 허지킨스 림포마 진단을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텝백했죠. 2018년 그의 사망 시점까지 빌 게이츠와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사망 당시 자산이 200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한때 폴 앨런은 이 NBA 농구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NFL 시애틀 시헉스의 구단주였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찍게 된 이 장본인 밥 그린버그는 1981년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났고요. 그의 가족 사업체인 콜레코에 조인해서 90년대 당시 기억나시죠? 그때 최고로 유명해진 캐비지 패치 키즈 인형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2000년에 자산이 2천만 달러라고 나와 있네요. 다음은 골든 레드윈입니다. 사진 찍은 이후에 10년 정도 더 마이크로소프트에 머물러 있다가 이때 당시 OS-2 개발의 주역이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1981년 이전에는 힘들었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등장하게 되고 이때야말로 진정한 컴퓨터 같은 느낌이 들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 이후로 윌버포스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주로 환경적인 프로젝트에 펀딩을 해주는 기관을 차렸죠. 2000년 당시 자산이 2천만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 루이스입니다. 사진의 여성 2명 중 한 사람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크니컬 라이터였고요. 1983년 회사를 떠난 이 프리랜스 저널리스트가 되었고요. 2017년에는 이 What My Last Man Did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비영리 단체에 가담을 하고 있고 현재 자산 가치는 200만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아 우드입니다. 당시 회사의 북키퍼였다고 하는데 이 사진이 찍히고 2년 후에 이 섹슈얼 해러스먼트로 마이크로소프트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결국 합의를 받습니다. 이후 그녀는 두 명의 자녀 양육과 자원봉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밥 오리얼. 사진 안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최고 수학학자였습니다. 회사 초창기 MS-D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프라이머리 코더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내 해외 세일과 마케팅의 디렉터를 역임했습니다. 1993년 회사를 떠났고 고향인 텍사스주로 옮겨가 목장을 경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자산은 1억 달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마크 맥도널드입니다. 프로그래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초 셀러리 종업원이라고 합니다. 1984년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났고요. 그 이후에는 에이시메트릭스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조인을 했는데 이 회사는 폴 앨런이 따로 세운 회사로 그때 당시 웹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다음에 시애틀 소프트웨어 회사인 디자인 인텔리전스에 조인을 했는데 결국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병이 되면서 되돌아간 셈이 되었죠. 결국 2011년에 완전히 떠나게 됐는데 자산 가치는 100만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스티브 우드입니다. 마리아 우드의 남편인데 회사 최초의 제너럴 매니저였습니다. 상당수 회사 창업에 도움을 준 사람인데 그중 한 회사는 폴 앨런의 앞에 말한 에이시메트릭스였는데 회사 안에서 간부급 종류는 다 돌아가면서 맡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름 싱글 포인트라는 와이어리스 서비스 코퍼레이션을 창업하고 이 회사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대체 에너지에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오늘날 스티브 우드는 워싱턴주 킹 카운티 소방관으로 자원봉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밥 월러스입니다. 시애틀에서 리테일 컴퓨터 스토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빌 게이츠가 프로그래머를 찾는다는 사인을 보고 지원을 한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던 그는 이 파스칼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초기 버전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1983년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서 퀵소프트라는 회사를 창업했고요. 한때 자산 가치는 1,50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2002년 5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은 제인 레인인데요.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인텔과 윈텔을 형성하는 데 공로가 컸다고 나와 있고 1985년 회사를 떠났고 그녀의 자산은 2천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초창기 종업원들 모두 잘 되었다는 생각이네요. 당시 사진을 보면서 각자 나름대로 추억에 잠기면서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도 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인공 감미료라고 부르는 artificial sweetener 이런 거 드시는지요? 이런 것들은 주로 다이어트 드링크 안에 들어있죠. zero calorie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점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 별로 좋지만 않네요. 이런 다이어트 드링크와 연결된 설탕을 대체하는 다양한 sugar substitute를 두고 사용하지 말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중을 관리한다는 차원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절대 체중 조절이 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너무 많은 양의 artificial sweetener를 복용할 경우에는 절대 좋지 않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면 우리 뇌가 음식 섭취를 줄이라는 이 시그널 대신 오히려 식욕을 더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USC 캑 메디컬 스쿨의 교수인 Dr. Katie Page 박사는 수크랄로스는 뇌 안의 배고픔을 조절하는 장소를 오히려 활성화시키면서 바로 이런 액티베이션이 배고픔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수크랄로스가 이것이 든 물을 마신 사람들 중에 20%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물만 마신 사람들보다 식욕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수크랄로스는 설탕 대체로 사용하는 것, 이 또 다른 이름이 E955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브랜드 네임들이 있습니다. 캔디스, 캔드렐 옐로우, 네벨라, 스플렌다 같은 브랜드 이름으로 팔려나가는데 예방의학 그리고 또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의 전문가인 Dr. 데이비드 캐츠 박사는 이번 연구의 참여자는 아니지만 이번 연구를 아주 높게 샀는데요. 최첨단 방법을 동원하고 아주 섬세한 분석도 아주 놀라운 결과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수크랄로스는 뇌 안의 정상적인 식욕 컨트롤 메커니즘을 방해한다면서 이것은 결국 체중 조절과 건강에 좋지 않은 부작용을 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앞에 말한 이 브랜드 이름들 중에 스플렌다를 생산하는 Heartland Food Products의 이 대변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low calorie나 zero calorie sweetener는 많은 연구 결과와 추천에 의존해서 생산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와 이 의료계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았다면서 그들 제품들은 거의 물 마시는 것과 별 다를 바 없고 이로 인해서 식욕이 크게 감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인공 감미료들이 인간 뇌의 배고픔을 오히려 자극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한 페이지 박사 이전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동물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이번 결과는 인간의 뇌에 한 이 식욕 appetite 센터에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인간 몸을 이렇게 보면 이 수많은 세포들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런 에너지를 이 당분 글루코즈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몸 전체 도는 혈당 중 절반을 뇌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과일이나 일부 야채들로부터 자연적으로 섭취되는 당분에도 반응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 이런 artificial sweetener는 우리 뇌를 혼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 스위트너로 달콤함을 가져오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 뇌가 필요로 하는 칼로리는 막상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결과죠. 여기에 연구가들이 내놓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혼동을 가져오는 것인데 달콤함으로 약속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에서 칼로리가 도착하지 않게 되면서 뇌는 오히려 더 먹으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Nature Metabolism 저널에 지난주에 실렸는데요. 75명의 대상 성인에게 3차례에 걸쳐서 3가지 종류 음료수를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물을 마셨고 테이블 설탕을 섞은 물을 마셨고 또 3번째는 수크랄로스를 이 물에 섞은 것을 마신 것입니다. 연구 기간 동안 혈당 수치는 모두 기록이 되었고 펑셔널 MRI 뇌 스캔도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뇌 안의 당의 움직임을 트래킹한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수크랄로스는 설탕보다 단맛이 무려 60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이 섞인 물을 마신 뒤 배고픔을 느끼고 식욕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17% 높게 나온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뇌에서 먹느냐 마느냐 결정을 내리는 디시전 메이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기다 피검사로 나타난 것은 수크랄로스는 뇌에 배부르다고 느끼면서 더 이상 먹는 것을 자제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에는 오히려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다는 시그널을 주는 어떤 시그널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어떻게 매니지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런 인공 감미료는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 박사는 본인이 뇌분비학 전문의 엔도크리놀로지스트로서 환자들에게 절대 설탕을 마시거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탕 대체로 절대 로우 칼로리나 제로 칼로리 이런 설탕 서브스티튜트에 의존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또 마시는 것 외에 모든 다이어터리 스위트너도 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 건강한 식단에는 이렇게 더해진 설탕량은 아주 소량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건강식을 하면 특별히 설탕을 대체하는 수크랄로스를 섭취할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 이유로 소금 섭취를 줄이거나 끊어버리듯이 당분 섭취도 한층 줄이거나 차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입안의 음식 맛을 느끼는 테이스트 버드도 재훈련이 가능하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섭취하는 음식 안에 설탕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달지 않은 음식들, 예를 들어서 샐러드 드레싱이라든지 파스타 소스, 빵, 크래커, 심지어 짭짤한 칩 안에도 설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 스위트너가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설탕이나 스위트너 섭취량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절반까지도 낮추는 것도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생각으로 설탕 대신 artificial sweetener로 대체하면 칼로리 섭취도 낮추고 체중 조절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로 이런 것이 우리 뇌 안의 변화를 일으키고 오히려 식욕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나이 먹고 은퇴한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가 자녀들도 이제 모두 성인이 돼서 독립해 나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흔히 empty nest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큰 집이 필요 없다 보면 집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런 다운사이징을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명사 빌 게이츠를 들고 있는데 워싱턴주의 레이크 워싱턴 에스테이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넘어서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맨션인데요. 6만 6천 스퀘어핏에 화장실만 24개, 부엌이 6개, 실내 트램폴린도 있고요. 도서관, 물 안에 음악 시스템을 갖춘 실내 수영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녀들 모두 성장하고 나갔죠. 그리고 전 부인 멀린더도 이제 더 이상 이 맨션에 살고 있지 않은 집에 혼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69살의 빌 게이츠는 물론 집이 엄청난 사이즈인 거 잘 안다. 그러나 나는 이 집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다운사이징 못하겠다고 웃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 이런 이모셔널, 감정적인 어태치먼트가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오픈도어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55살 이상 미국인 중 66%는 3명 중 2명이죠. 그동안 살아온 집에 이모셔널하게 어태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사람들 중에 56%는 현재 집에 15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한 예가 있는데요. 뉴저지주에서 살아온 57살의 케이리 저커 씨가 있습니다. 케이리 씨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는 딸 가까이 이사를 가려고 뉴저지 집을 팔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딸 가까이 간다는데 기뻤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지난 27년 동안 살아왔던 집을 떠난다는데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다면서 누군가 뉴저지 집을 산 사람들은 그 집을 엄청나게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KDC처럼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시작하면서 X세대인 KDC나 베이비 부머들은 새로운 환경과 상황을 접하면서 다양한 감정적인 기분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10년 동안 약 680조 달러에 해당하는 부의 가치의 주인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나이 먹은 올더 제너레이션에서 젊은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이 중에 60%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현실로 일어날 것인데 앞으로 55살 이상 미국인들은 이런 감정적인 것을 잘 챙기고 뒤로 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 예를 또 들면요. 이 집은 1988년에 200만 달러에 구입한 집인데 37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가가 1억 3천만 달러, 무려 60배 이상 오른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팔면 이 캐피털 게인 텍스로 IRS에 엄청나게 돈을 내야 할 것입니다. 빌리어네어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사실 미국 전체를 두고 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 내 평균 주택 가격이 3배 이상 올랐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에 대한 준비도 단단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죠. 이러면서 결국 현재 미국 내 큰 집들, 큰 사이즈 주택을 볼 때 엠티 네스터 시니어들이 소유한 것이 가장 큰 비율이 28%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집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밀레니얼 세대가 소유한 이 큰 집 비율이 14%의 2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국에서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큰 비율이 은퇴하고 엠티 네스트 세대이고 이렇게 보면 제일 필요 없는 세대들이 여전히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는 결과죠. 첫 번째는 베이비 부모들, 그들이 젊었을 때 그때 당시 이런 큰 집을 살 능력이 되는 소위 말하는 affordability가 한층 더 좋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 현재 이런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 많은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집을 free and clear로 소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빚, 모기지 없이 소유하거나 모기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도 낮은 이자율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큰 집 소유 비율은 가장 낮습니다.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데 중서부에 가장 많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숫자적으로 더 자세히 보면 베이비 부모들 중 주택 소유자들 중에 54%는 모기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세, 보험료 다 계산하면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612달러 선이라 별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베이비 부머들이 한창 전성기 시절, 프라임 시절 좋은 새 동네에 들어선 최고 주택들이 줄줄이 넘쳐났고요. 좋은 경제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죠. 거기다 최고 경기 붐이었던 1990년대, 베이비 부머들은 나이 면에서 절정기였죠. 그때 당시에 소유하게 된 주택들은 이제 보면 뒤돌아보면 좋은 투자 기회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주택 가격 인상은 웬만한 인컴이나 투자보다 4배 빠르게 뛰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오늘날 미국 전체 부 중 절반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비율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운사이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 먹는 것 별로 달갑지 않은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줄이려 할 때 여기에 따라오는 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경비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경비 중에는 단연코 의료 비용이 제일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고려하는 시니어들은 그동안 정리하고 모아둔 펀드를 잘 활용해서 은퇴 비용과 적절한 메디컬 익스펜스들에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분야 전문인 파이낸셜 플래너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주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이런 여부도 분석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말한 빌 게이츠처럼 홀로 사는 엠티 네스터 경우라면 집을 줄이고 움직이는 데 연관되는 이모셔널한 결과도 미리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자칫하다 보면요. 그렇게 큰 집에 혼자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시니어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외로움입니다. 이제 나이 먹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 다운사이징에 당면한 세대가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선택은 각자 본인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은퇴를 접하고 모든 것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줄이려는 숫자가 적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젊은 시절 겪어온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축적한 부의 가치는 상당히 되면서 그 어느 세대들보다 여유롭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다운사이징을 마다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많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그중 한 명인 것입니다. 거기다 그동안 축적된 이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는 상황 또한 큰 집을 판다는 생각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아이들을 다 키운 터전이라는 생각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이모셔널한 요소도 무시 못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